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유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글은 민주주의론이라는 글입니다. 이 민주주의론이라는 글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로서와 민주주의와 우리의 민주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서구의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로드 린제이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사람입니다. 번역가는 전택부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제가 로서와, 그러니까 러시아 민주주의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러시아는 이제 이름이 러시아가 아니죠. 이 당시는 소련입니다. 그래서 소련 민주주의하고 서방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냐인데, 그런데 내용은 실제로는 이제 소련과 서구 민주주의의 차이를 얘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과 서구 민주주의 그러면 인민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스탈린이 민주주의라고 이 소련도 민주주의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민주주의하고 그 이름만 민주주의와의 구분의 기준이 어떤 거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민주주의론이라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지금 여당은 독재다, 민주주의라는 탈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글에서 소개하는 그 민주주의의 기준을 보고, 이 진짜 민주주의하고 가짜 민주주의가 어떤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E.H. 카라는 사람의 글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요. E.H. 카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역사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글에서는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E.H. 카의 견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진짜 민주주의하고 가짜 민주주의가 어떤 기준에서 서로 다른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이 사람은 스탈린이라고 하는데, 이건 스탈린이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히틀러하고 대독일 전쟁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 이때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와의 협약, 그 다음에 테헤란 협약, 또 얄타 협약, 이런 데서 민주주의 수호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용어, 이런 민주주의가 스탈린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냐? 자, 지금부터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민주주의의 기원을 따져보면 독립적인 성회나 또는 교회 간의 회의에서 합의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곳에서부터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행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집단 형태가 커봐야 조그만 도시국가의 공회나 혹은 서서금 서 있습니다. 스위스의 산림지구의 도의회나 요 정도 뉴잉글랜드의 자치시, 요런 형태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돼 온 것이 민주주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대한 인구를 가진 그러한 곳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민주주의의 기원이 아주 작은 도시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근대국가처럼 원대한 인구를 가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전체의 어떤 의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의 어떠한 그러한 민주주의와는 달리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국민의 뜻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동방세계의 민주주의, 다시 얘기하면 이름만 민주주의인 그러한 곳에서의 민주주의하고 또 서구의 민주주의하고, 이러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든 민주주의 형태에서는 실제로 구성원의 뜻과 전체의 인민의 뜻과 사이에는 어느 정도 허위가 허작이, 그러니까 지어낸 것이 존재하게 된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서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나 간극이 있기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것을 인정하더라도 가짜 민주주의하고 진짜 민주주의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진짜 민주주의하고 가짜 민주주의의 기준을 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 민주주의 형태는 공회, 즉 민주주의에서 이제 의회든 어쨌든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이 공회는 가짜 민주주의일 경우에는 아무런 헌법적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성원의 대표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구성원의 대표더라도 어느 범위를 넘어서는 구성원의 대표라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게 기본인데, 그것이 좋은 민주주의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그러한 민주주의는 공회가 아무런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즉 구성원의 대표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의회, 즉 의회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곧 법률이 되어서 강제력을 가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의 대표가, 법률을 만드는 대표가 어떤 제약이 없이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곧 강제력을 가지는 사회, 이런 사회는 일단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가장 나쁜 형태의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라는 것을 여기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가짜 민주주의하고 진짜 민주주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한 국가가 민주주의적 국가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원의 의사를 모으느냐,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어떠한 방법으로, 즉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인가 아닌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가짜 민주주의는 어떠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누가 국가를 운영하는가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지한 사람이 지금 통치하느냐, 우리 지역에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통치하느냐를 가지고 민주주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을 때 바로 그 자체가 독재를 유발한다, 혹은 독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냐 아니냐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됐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통치하느냐를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모양만 민주주의고 실제로는 독재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기준은 의회 다수가 특별한 제한이 없이, 스스로의 제한이 없이
걔들이 다수가 만들기만 하면 그것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회. 그게 독재의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통치하느냐, 우리 지역이냐 아니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 지역이면 무조건 민주주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과정이나 이런 거는 모른 척한다. 이럴 때는 이제 독재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책에서 드는 예는 여기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모양만 민주주의인 독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정부의 통치는 정부 자체의 이익만을 위한 그러한 통치가 있을 때 이것은 민주주의다라는 이름을 쓰지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헌법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정부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지금 집권한 그 정부 자체의 이익,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만 통치를 하면서 이걸 민주주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계급투쟁이나 저항을 갖고 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준으로서는 구성원 전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나와 다른 견해의 어떤 견해를 그 견해를 인정하고 들어주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네 번째 기준이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와 다른 견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배제고와 관련된 그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혹은 꼭 배제고가 아니더라도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어떤 개념이냐, 자,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여기 띄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나와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관용, 민주주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가치의 견해를 갖는다라는 게 보장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는데, 그러면은 나와 다른 의견을 긍정한다는 것, 즉 관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냐? 그냥 나한테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러한 견해는 마음껏 인정하는데,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관용이 아니죠. 진짜 관용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긍정하는 것을 관용이라 하고, 그 정도까지 돼야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리,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에 반하는 얘기까지 긍정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다. 거기서 관용이 안 되면 관용이 안 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총회도, 다시 얘기하면 종교의 어떤 교리를 결정하는 총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합의,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 이까지 가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합의라는 거에 반하는 어떤 견해도 긍정을 할 때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리에 반하는 말을 했다 해서 그거를 공격하고 제거시키고 처벌하는 거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는 돼도 진짜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천동설, 그거는 서양에서 진리였어요. 거기 반하는 거는 그거는 신에 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형도 시키고 마녀 사냥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에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민주주의적 발언,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리와 똑같은 또 다른 가치가 있는 발언을 허용할 때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 4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일정한 한계 없이 자기들이 합의한 법률을 무조건 강제적인 힘을 부여해서 집행하느냐, 요게 소개됐었고,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구성원 전체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권 재창출만을 위한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 이게 2번째였고, 3번째는 자기 편, 자기 지역이 지지하는 사람이 통치하면 그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탈선 독재의 3번째였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다른 진리를 허용하느냐, 그것을 처벌하느냐, 그것이 민주주의의 4번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독재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다,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4가지 기준으로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 독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